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사회복지직 11번입니다. 행정의 자동화 결정입니다. 자동화 결정. 행정의 자동 결정, 자동화 결정 뭐라고 해도 상관없고 안에 프로그램 들어가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고 프로그램의 법적 성질은 행정규칙. 법적 성질은 행정규칙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행정의 자동 결정의 예로는 신호등의 교통신호, 그렇죠. 직접 다 경찰관들이 수신호로 하는 게 아니죠. 수작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고 학교 배정 이런 거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과세처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거 3개입니다. 행정의 자동 결정은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자동적 결정이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개념 요소 5가지 행정청의 행위,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권력적 단독행위, 공법행위, 국민의 권리에 대한 직접적 영향 5가지 충족이 되는 경우에도 행정인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없다. 이것은 공무원의 행위랑 동일하게 취급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공무원의 행위다. 그냥 프로그램을 입력해 놓은 것밖에 없죠. 공무원이 입력을 하게 되고요. 행정의 자동 결정에 기준이 되는 프로그램의 법적 성질은 행정규칙이라고 보통 봅니다. 행정규칙, 프로그램을 입력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딱히 뭐 달리 볼 건 없습니다. 행정의 자동 결정도 행정작용이므로 모든 행정작용 생각하시면 되겠죠. 모든 행정작용 법률 우위원칙. 법률 유보원칙은 일정한 영역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법률 우위원칙은 모든 행정 영역에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의 법률적 합성과 행정법의 일반 원칙, 지금 이게 포함하는 거죠. 이렇게 포함하는 건데 앞에 부분이 성문법을 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법률 우위원칙의 법률에는 성문법하고 불문법하고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모든 행정 영역에 다 적용되는 거다. 자동 결정은 절대 어렵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답니다.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행정소법상 취소에 대한 사항으로 무효등 확인 소송의 경우에 준용되는 것은 취소 소송에 대한 규정을 이제 준용을 하게 되죠. 무효등 확인 소송, 부작위협 항의송과 함께 35조에서 38조까지고 38조 1항 이 부분이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되는 내용이죠. 행정심판전치주의하고 제소기간은 취소하고 무효등 확인소송에 있어서의 소송요건의 차이점, 소송요건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 이 2개밖에 없죠. 그 다음에 존치시킬 효력이 없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정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사정판결의 목적은 처분의 효력 유지죠. 처분의 효력 유지고 무효등 확인 소송의 목적물은 무효인 행정행위입니다. 무효인 처분, 무효인 행정행위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만약에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 사정 판결을 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법원이 판결의 형식으로 새로운 처분을 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권력분리 원칙의 정면으로 반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취소의 대상은 다 똑같죠. 취소의 대상은 38조 1항에서 무효등 확인 소송, 38조 2항에서 부작위 위법 항의송에 준용을 하고 있고 다만 부작위 위법 항의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재결,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부작위 위법 항의송의 대상이 되지가 못한다. 이거는 처분만 된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항고소송에 있어서 대상 적격은 전부 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준용되는 것은 2번 취소의 대상 부분이 될 테고요. 간단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 13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의 지침에 의하여 내린 행위가 지방자치단체 지침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든 지침, 지자체 지침 보는 순간 바로 불문경고, 보는 순간 함양군 공무원 불문경고 사건 바로 떠올라야 되고요.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이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 효과, 이거였었죠. 기타 법적 효과로 나왔던 게 1년간 등재되고 1년간 표창 공적에서 제외된다. 표창 공적에서 제외를 시키게 된다라는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신분상 불이익. 불문경고는 법적 성질의 행정지도고요. 행정지도인데 원칙적으로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죠. 비권력적 사실행인데 이와 같은 표창공적 제외라는 부분에서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인정을 시켰었습니다. 요거는 형식적 행정행위죠. 형식적 행정행위를 인정했던 불문경고 사건이고요. 불문경고라고 해서 다 처분성을 인정시켰던 건 아니고 신분상 불이익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문경고의 처분성을 부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부정한 판례도 있죠. 신분상 불이익이 동반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점이었었고, 취소에서의 처분의 위법성은 이건 소송물이죠. 이거는 본안 재판의 문제가 되고 본안 재판 문제고 소송 요건이 아니다. 그렇죠? 소송 요건은 소송 재판의 문제죠. 문제가 왜 이러게? 병역법에 따른 군의관의 신체 등의 판정은 처분이 아니지만 1급이냐 2급이냐 3급이냐 4급이냐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죠. 군의관이 우선 기본적으로 행정청이 아니고요. 군의관은 행정청이 아니고 그 다음 신체 등의 판정 등급을 결정한다. 등급 결정만 가지고 바로 병역법상의 구체적인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병무청장 이 친구가 행정청이 되는 것이고 지방병무청장의 병역 처분이 있어야지만 보충력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현역병으로 이행을 해야 될 것이냐 등의 구체적인 병역법상의 의무 부과는 병역 처분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재해처분한 다음에 당초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을 하였다 한 경우에 취소의 대상 및 제소기한의 판단 기준은 유리하게 변경된 처분이다. 소의 대상하고요. 소의 대상하고 제소기간, 불복기간의 기산점이죠. 기산점은 언제나 같이 연동되는 부분이 되고요. 조심해야 될 점은 여기서 대상은 대상적격 문제가 아니죠. 말이 대상이고 이건 말이 대상인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소의 대상이라는 것은 소의 대상은 대상적격 문제가 아니고 협의의 소익 문제죠. 협의의 소익 문제에 해당을 한다. 소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불복기간의 기산점이 연동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유리하게 변경됐습니다. 유리하게 일부 취소된 상태다 하게 되면 변경 처분이 아니죠. 변경 처분이 아니라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죠.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 이게 우리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 되는 겁니다. 불리하게 변경되면 분리 변경이 있겠고 유리 변경이 있겠고 이거였죠. 분리 변경이라고 하게 되면 원칙은 병존설이 되는 것이고, 병존설 롯데마트 사건 생각하시면 되고, 예외가 흡수설, 당초 처분이 변경 처분으로 흡수된다. 유리의 변경이 되면 원칙이 역흡수설이 되고요. 역흡수설,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 되는 것이고, 예외가 흡수설 이거는 앞에 게 과징금으로서 가행정행위, 뒤에 게 종행정행위 이렇게 나오는 상황, 이렇게밖에 출제가 안 됩니다. 다음에 14번. 다음 중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로 정한 위반행위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의 기준에 규정된 과징금의 수액은 최고 한도액이다. 수액은 최고 한도액이 아니라 정액이다. 최고 한도액이라고 보는 거는 요건 이제 상한설 되는 것이고, 여전히 재량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정액이다라고 하게 되면 기준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기속행위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이걸 나누는 방법은 상위 법률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비교하시고, 만약에 법률이 재량행위로 되어 있다면, 그리고 법률이 기속행위로 되어 있다면, 그러면서 아래에서 재량준칙 기준, 처분 기준을 정했는데 이 처분 기준이 일의적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감경 규정이 없다 이거죠. 감경 규정이 없고 일의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일로 들어가게 되면
법률에서 재량권을 행정부한테 부여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상한설이 적용될 테고 상한설이 적용되고요. 저 처분 기준은 최고 한도액 또는 상한액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속행위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기준설입니다. 이때는 기준설. 문제가 어렵게 나오게 되면 이쪽으로 출제가 되는 거고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상한설 최고 한도액으로 보죠. 이것뿐만 아니라 과징금뿐만 아니라 얘 말고 영업정지 쪽에 판례도 있습니다. 영업정지 쪽에서 법률에서 재량행위로 하고 있고 아래에서 일의적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을 때 그때도 상한설을 적용했던 판례가 있고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처분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처분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게 되면 이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은 이거는 계획 처분이죠. 구속적 계획으로서 계획 처분에 해당을 할 것이고 도시 기본 계획하고 비교하시는 거죠. 이반 결정에 관해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는 뭐랑 비교하는 거다? 행정재량하고 비교하는 거죠. CF 일반 재량, 행정재량하고 비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행정재량이라는 것은 법에서 정해놓은 범위 내에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선택하는 것이라면 여기서의 계획재량이라는 것은 법에서 정해놓은 게 없습니다. 법에서 정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이건 뉴입니다. 뉴.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형성의 자유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형성의 자유는 일반적인 재량하고는 구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니까 특유의 한계 법리로서 형량, 명령, 원리라는 것이 한계가 추가되죠. 행정법의 1번 원칙과 함께 하나가 추가가 되고 보통 우편의 방법으로 처분을 했다. 처분의 방식을 송달을 하는데 송달 방법 얘기하는 거죠. 송달을 하는데 송달을 무엇으로 하지 않고 등기 우편으로 하지 않고 또는 뭐 내용 증명을 발송할 수도 있겠죠. 내용 증명을 발송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보통 우편의 방법으로 발송을 했다. 이런 경우에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했다라고 추정할 수 없죠. 추정할 수 없고 처분을 한 행정청 쪽에서 별도의 증거를 제출해야 됩니다. 별도 증거를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처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별도로 행정청이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 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 업자의 신규 일반 소매인에 대한 신규 일반 소매인이 진입을 하게 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영업상 이익의 침해, 그것이 과연 법률상 보호이익인가 라고 했을 때 이거는 경업자죠. 경업자 소송을 말하는 거고요. 기존 업자가 먼저 들어왔을 텐데 이 기존 업자가 받았던 허가가 강학상 특허,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 이러면 원고 적격 인정될 수가 있겠고 만약에 허가라고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될 텐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거리 제한 규정이 있을 텐데 이 거리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담배 소매인 지정 처분이 되는 것이고요. 담배 소매인 지정 처분은 특허가 아니라 허가라는 점 주의하시고요. 시중 교재에 보면 특허라고 잘못 설명되어 있는 책들 꽤 있습니다. 허가라고 재결례가 수두룩 빵빵 있고요. 판례도 이거를 허가라는 전제하에서 판시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은 이거를 그러면 세모로 칠까? 세모를 이렇게 쳐보시게 되면 일반 소매인하고 나눠야 됩니다. 일반 소매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 적격이 인정될 거고 그 다음에 군의 소매인 군의 소매인에게는 저 거리 제한 규정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빌딩 안에서만 담배를 파는 군의 소매인은 해당 사항이 없다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지금은 일반 소매인이니까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다. 행정정보 공개 제도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송법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는 한국방송공사는 그냥 공영방송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공영방송, 공익 목적으로 경영하는 방송체다라 이겁니다. 그래서 KBS 같은 경우에는 공영방송이다.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공익 목적이죠. 공익 목적으로 경영을 하는 것이니까 전체 이익입니다. 전체 이익.
전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특수법인이라고 했을 때 전부 다 공공기관이라는 게 아니라 이걸 뭐라고 했죠? 과연 국가기관과 같이 거의 국가기관 수준이냐 이거죠. 국가기관 수준으로 전체 이익을 목적으로 행동을 하는가 아닌가를 봐서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에 모든 국민 이쪽 얘기하는 거고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정보공개 청구권자죠. 정보공개 청구권자. 정보공개 청구권자에는 판례에 따르게 되면 자연인 그리고 법인 그리고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다 포함된다. 모든 단체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으로 간혹 그렇게 출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권리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그냥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것밖에 없는 거니까 이건 큰 차이 없는 거고 법인격이 없다 이 얘기죠. 법인격이 없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다 포함될 수 있겠고요. 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원데이터입니다. 원데이터 요것만 얘기했어요. 요거를 또 나눠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때가 있습니다. 원래 이 사건은 저 대학 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학교별 성적 분포도가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학교별 성적 분포도도 같이 공개를 해달라 라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제외를 하고 문제를 낸 겁니다. 만약에 학교별 성적 분포도를 같이 공개를 해달라라고 말을 해버리게 되면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학교의 서열화라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의 변수는 제외를 시켰고요. 원데이터 점수만 알려달라.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공개로 인해 초래될 부작용, 여기서 생각하는 건 비공개 사유죠. 비공개 사유로 부작용. 그 부작용이 밑에 보시면 대학 수학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대한 현저한 지장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게 지금 이제 부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교육부 장관이 문제를 삼았던 부분인데요.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그 공개로 대학 수학능력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객관적 현저한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어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가 아니었고요. 이렇게 보면 뭐 알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문제를 막 내시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판례대로 결론을 끌어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교수님이 뭘 모르셔서 얘기하는 거고 뭘 모르시는 교수님이 너무 많죠. 이거 얘기가 아니라 이건 사범대학교 교수님이었습니다. 이건 사범대 교수였어요. 사범대 교수가 정보공개 청구인이었습니다. 사범대 교수는 저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행동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학교별 성적 분포도까지 공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학교의 서열화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학교의 서열을 막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손에 정보가 들어갔다라고 해서 이게 뭐 학교의 서열화가 발생한다라거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라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핵심은 이 교수 이거였습니다. 사범대 교수 이거였었어요. 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누가 들어왔냐면 대성학원 뭐 이런 게 들어왔어요. 대성학원. 그다음에 대성학원 뭐 아니면 이투스 또 누구 있어? 메가스터디. 얘네들의 학생들 그 입시 상담해주는 친구가 저 공개해달라면 공개하면 안 됩니다. 얘네들은 악마기 때문에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얘네들 손에 들어가는 순간 학교 서열을 조장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얘네들 업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공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 포인트를 누락시키고 문제를 출제했는데 어쨌든 공개해도 된다가 결론이었다. 그거를 지금 물으려고 하시는 거고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 행위, 숙박시설, 뭐 PC방도 마찬가지고 당구장도 마찬가지고 숙박시설만 그런 건 아니죠. 뭐 PC방도 당연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룸사롱, 유흥주점 뭐 이런 거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당구장 이런 것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에 따른 해제 결정.
해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예외적 허가죠.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니까 예외적 허가에 해당하고, 학교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에 기재된, 이게 뭐 결정이 끝났다고 보더라도 아직 지금 회의 중이면 당연히 공개할 수 없는 거고요. 만약에 회의가 끝났다, 결정이 이미 완료되었다 라고 하더라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 발언 내용과 그 사람의 인적 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보는 공개할 수가 없는 거다. 만약에 공개를 하게 되면 그 다음 회의부터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토론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인적 사항 등에 대한 내용들을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기본은 인적 사항이죠. 인적 사항을 공개해 줄 수는 없는 문제다, 그런 얘기고요. 네, 16번에 가불병정의 대화 중에 옳은 것은, 뭐 나머지는 다 틀린 말을 한 친구들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임용권자는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A가 지금 이제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이 됐다고 하는데 그 앞에 뭐가 있을 수 있죠? 아무런 임용 결격 사유가 없었지만은 정규 임용 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그 이전에 15로 임용될 당시에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임용 결격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33조 얘기하는 거죠. 33조. 이거는 국가공무원법 33조에는 결격 사유. 사실은 이제 임용 결격 사유는 아니고 결격 사유죠. 근데 임용 시점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보니까 임용 결격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해당 임용권자는 이러한 사실을 이유로 A의 15 임용 처분을 취소하고 그 후에 정규 임용 처분도 취소를 하였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격 사유가 앞에서 15 임용이 하나가 있고 15 임용이 한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정규 임용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건 총론이라고 보기도 뭐하고 강론이라고 보기도 뭐하고 한 걸쳐놓는 지금 문제인데요. 9급이니까 총론으로 된 거네. 총론으로 내기에는 좀 들어갔습니다. 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앞에 여기서 이제 결격 사유가 지금 있었다는 건데, 이 결격 사유를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갑시다. 여기서 이 사건이 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을 선고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2년의 범위 내에서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앞에 있는 1차 임용하고 2차 임용 시점에서 2차 임용인 정규 임용 시점에는 결격 사유가 없다라는 말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야. 기간이 있어야지 앞쪽은 걸리는데 뒤쪽은 안 걸리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집행유예 기간 만료를 여기다 이렇게 잡아보시고, 만료를 이렇게 잡아보고, 여기서부터 해갖고 여기까지 들어가면 이게 2년이다 이거야. 이게 2년이다. 그러면 15 임용 시점에는 결격 사유가 있는 거고, 여기는 결격 사유 있고, 정규 임용 시점에는 결격 사유가 없는 거고, 이렇게 처리가 될 거란 말이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뒤에 건 뭐라는 거예요? 뒤에 거는 여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취소한다? 이 말이 성립이 되려면 어떻게 이거를 총론이라고 내지? 여기가 되려면 이게 지금 임용되는 게 이게 특별 임용이어야 됩니다. 특별 임용. 특별 임용이라는 것은 경력 요건을 집어넣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러면 완전히 강론인데. 경력권 안 그런 문제 설명이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공무원을 임명을 한다고 했을 때, 공무원 임명을 하게 되면 임용 중에서 임명 쪽이죠, 발생 쪽이고, 여기서 이제 적극적 요건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소극적 요건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임명이 될 수 있는 요건과 안 되는 요건이, 적극적 요건에는 뭐 처음에 들어올 때 뭐 여러분 같은 경우 성적 요건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이런 특별 임명 들어가면 뭐 경력 요건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학력 요건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소극적 요건, 여기가 바로 뭐야? 이게 결격 사유죠. 이게 결격 사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서 이 경력 요건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예, 특별 임용을 하는데 경력 요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비교를 해보게 되면 지금 여기서 결격 사유가 걸렸죠. 결격 사유가 걸렸으면은
판례 입장에 따르게 되면 절대적이고 소극적인 요건이다. 이렇게 해서 중대 명백성설을 적용을 안 시키죠. 그러면 15임명처분 이것도 당연히 특허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특허고요. 예, 둘 다 신분 설정액인데 이렇게 되면 얘가 무효가 되는 거잖아. 얘가 무효가 돼 버립니다. 무효가 돼 버리게 되면은 15임용은 된 적이 없는 거야. 그럼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한 경력이 없는 겁니다. 경력이 없는 거니까 정규 임용 처분 같은 경우에는 경력 요건이 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위법이 되는 겁니다. 위법이 되는 거야. 근데 뭘 생각을 하시냐면 여기서 얘네들의 문제가 생기면은 임명처분의 위법 사유는 취소 사유입니다. 이유는 좀 이따 다시 설명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판례가 이거를 무효 사유입니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얘가 결격 사유에 해당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위법이 돼서 무효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사유가 또 얘한테까지 넘어가서 얘를 위법으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결격 사유가 있다라는 게 명백합니까? 안 명백합니까? 절대 명백하지 않잖아. 판례가 얘기했잖아. 자기 입으로. 명백하지 않은데 근데 절대적 요건이니까 그래서 무효라고 보기로 했잖아. 그러면 명백 안 했다는 사실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 이걸 무효로 봤다고 하더라도 명백 안 하는 것은 여전히 분명한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 와서도 그 위법 사유가 여기까지 지금 넘어온 거잖아. 넘어온 거니까 여기 와도 얘가 위법해지는 사유가 명백하지 않다고요. 명백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건 결격 사유 때문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거니까 무효라고 본 거고, 명백하지 않은 건 확실한 거니까 뒤에 오면 취소 사유가 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다가 얘를 임용 취소를 하게 되면 무효인 거에 대해서 임용 취소를 한 거니까 현재 공무원의 지위가 없다는 것만 확인해 준 것을 지나지 않는 거고, 이건 처분 아닌 거지. 근데 요거는 명백하지 않으니까 위법 사유가 취소 사유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임용 취소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처분이 맞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강론이에요, 강론. 내면 안 되는 건데 15 임용 처분은 당연 무효다. 그렇죠. 이건 결격 사유에 걸린 거니까 당연 무효 맞고, 15 임용 처분에 근거한 정규 임용 처분은 무효이다. 이건 아니죠. 이건 소극적 요건에 걸려서 위법이 된 거고, 얘는 적극적 요건으로서 경력 요건에 걸린 것이고, 명백하지 않으니까 이건 취소이죠. 취소사유가 되는 것이고, 임용 취소 처분, 15 임용 쪽의 취소 처분하고 정규 임용 쪽의 취소 처분은 별개의 처분이 아니라 하나의 처분이다. 완전 별개 처분이죠. 이건 효과도 다르고요. 정규 공무원이냐 아니냐라는 문제도 다른 것이고, 그 다음 들어오는 요건도 다르잖아. 요건도. 그렇죠? 이쪽에는 또 특수하게 경력 요건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처분이 되는 것이고요. 정규 임용 취소 처분은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필요하여 취소 처분이죠. 취소 처분, 임용 취소입니다. 이게 뭐가 아니라는 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국가공무원법 75조에 보게 되면은 행정절차법 3조 2항. 3조 2항에 보게 되면은 행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하거나, 그 다음에 그에 준하는 절차가 마련이 되어 있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들어갈 때 이 판례가 이쪽 판례죠.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적용을 안 한다. 왜? 얘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75조에서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그에 준하는 절차가 마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얘하고 이제 CF 걸었을 때 별정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신분 보장이 없는 것이고, 그러면 얘는 공무원법에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준하는 절차가 없으니까 얘는 그냥 행정절차법 적용을 시키는 거다. 이렇게 들어갔었잖아. 이렇게 들어갔던 문제에서 이 75조에 직권면직이나 징계면직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건 맞는데, 그것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건 맞는데 저것도 상실시키는 거지만, 하지만 저 임용취소 처분은 저게 징계면직도 아니고 직권면직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건 직위해제가 아니고 75조에 나와 있는 직위해제, 직권면직, 징계면직이 아닌 놈이니까 저놈한테는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준하는 절차가 없단 말이지. 준하는 절차가 없으면은 행정절차법 적용하는 게 맞는 거고 여기서 취소 처분이니까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기득권 박탈이잖아요. 예, 기득권을 침해하는 적극적 불이익 처분이죠. 예, 이게 기대권을 침해하는 소극적 불이익 처분이 아니라 기득권을 침해하는 적극적 불이익 처분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하고 이런 거 들어가야 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연결을 시키는 이 문제가 좀 문제답긴 한데 약간 강론틱이 좀 많이 느껴지네요. 예, 이런 문제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올해부터 이제 이런 문제들로 나올 겁니다. 앞에 뭐 11번, 12번 그런 건 문제가 아니죠. 위헌 위법인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법원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불가증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헌 결정의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죠? 예, 불가증력이 발생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는 위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아직까지 소송이 안 제기되어 있다는 전제가 깔린 거니까 이 말은 이제 일반 사건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해 사건, 동종 사건, 병행 사건 그리고 일반 사건에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여기까지를 대법원은 소급표 인정을 하고 있고 예, 그렇지 않고 일반 사건인데 불가증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급표를 인정을 하지 않고 있죠. 대법원은 뭘 취하고 있으니까 중대 명백성설에 따라서 취소 사유를 보고 있기 때문에 소급표를 인정해서 법률 여부 위반으로 내용의 위법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소급표를 인정해봐야 조도 못 먹는다 이런 입장인데 4번에 보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처분에 근거가 된 법률이 처분 이후에 위헌으로 선고된 경우라도 행정처분의 근거법규위헌의 정도가 심각하여 하자가 중대하고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하자가 중대하다. 그 때문에 기본권 구제,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 그런데 법적 안정성의 요구는 별로다. 법적 안정성의 요구는 별로다. 이 말은 뭘 빼겠다는 얘기예요. 중대성 요건 말고 명백성 요건은 요구하지 않겠다. 무효라고 판단을 함에 있어서 중대 명백성설이 아니라 명백성 요건 보충설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명백성을 보충 요건으로 볼 거니까 이번엔 적용 안 해도 되는 거죠. 적용 안 해도 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무효사유로 보겠다. 이걸 이제 무효사유로 봐버리게 되면은 제소기한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헌재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당해 사건, 동종 사건, 병행 사건, 일반 사건 전부 이렇게 가는 거지. 일반 사건 전부에 대해서 소급표를 인정을 하겠다. 그렇게 들어갔던 거고 대법원은 조세부가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이 그 후에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라도 이거는 오전에 나왔던 문제죠. 위헌 법률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위헌 결정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더라도 위법이라고 볼 수가 없는 입장이다. 이건 법률관계의 형성 확대를 위한 행동 안 된다라고 했던 그 내용이 되는 것이죠. 과세처분이 이렇게 나왔다. 과세처분이 나왔고 그에 대한 근거법률이 있었고 이 근거법률에 대해서 뭐가 나왔다? 위헌 결정이 나왔다. 이거죠? 위헌 결정이 나왔다. 만약에 대법원식으로 치게 되면은 당해 사건, 동종 사건, 병행 사건, 일반 사건에 불가증력 발생하지 않은 것까지는 얘가 위법이고 그 다음에 일반 사건인데 불가증력이 발생했으면 그냥 적법이고 뭐 이딴 식으로 되겠지만은 위법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나서 독촉하고 체납처분 절차, 압류, 공매, 청산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간에 헌법재판소든 대법원이든지 간에 이게 위헌 결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그것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관계를 확대하기 위한 후속 처분을 들어가면 얘가 무효라고 본 부분에 있어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 차이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 뭐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 과세처분이 위법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위법이라고 했을 때 소급표가 인정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게 하자가 승계가 돼가지고 얘네들을 위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의해서 무효가 되는 거죠. 위법하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위헌 결정의 기속력으로 아예 무효라고 봅니다. 아예 무효라고 뒤에 건 다 무효라고 보죠.
대법원은 행정처분 이후에 처분의 근거 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위헌 또는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지금 여기서 나온 얘기는요.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대법원 이렇게 들어간 거죠. 헌법재판소는 위헌 이거고 대법원은 위헌 또는 위법 이렇게 들어간 거죠. 앞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헌재는 위헌법률 심판 얘기하는 거고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위헌위법 명령규칙심사의 최종적 심사 판결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요. 당해 처분에 법적 근거가 없는 처분으로 하자 있는 처분이고 그 하자는 중대하는 것이지만은 법적 근거가 없는 처분이다. 위헌 결정이 나오게 되면 근거 법령이 제거가 되고 이 얘기는 지금 법률 유보 원칙 위반이다. 법률 유보 위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내용상 하자죠. 법률 유보 위반은 내용상 하자고 내용상 하자는 우리가 언제나 중대성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위헌 또는 위법하다는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소 사유에 해당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우리가 정리를 했었어요. 정리를 어떻게 했었냐.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하고 위헌 위법한 명령규칙에 근거한 처분 명령규칙에 근거한 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처분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한 가지는 행정쟁송 쪽에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쪽에 있을 수가 있다. 행정쟁송,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쪽으로 가게 되면은 얘네들은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사유다라는 특징 하나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국가배상, 손해배상 쪽으로 가게 되면 그것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법규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행정공무원의 주의 의무의 범위 안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실없음이죠. 과실없음. 취소사유 과실없음이라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 특징 중에서 지금 취소사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18번 행정절차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은 것은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전 통지하고 21조 그 다음에 22조 3항의 의견 제출의 기회 부여는 서로 그 적용 대상의 범위가 완전히 똑같죠.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같이 끌고 다니시면 되는 거고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 당연무라고 보고 있다. 침해적 행정처분은 적극적 불이익처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당사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불이익처분과 관련된 문제, 불이익 처분이라는 것이 침익적 처분인가 아니면 부담적 처분인가, 좁게 볼 것인가 넓게 볼 것인가. 판례 좁게 보죠? 그 안에 포함되어 버렸고요. 아예 침익적 처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적용 대상 부분에서 당사자 등이라는 게 있죠. 이 당사자 등에서 당사자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고 등은 그 행정조차에 참여시킨 이해관계를 말하는 거죠. 아예 당사자 찍어버렸으니까 적용 대상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문제는 적용 대상 부분인데 불이익 처분 안에 포함되는 것인가 당사자 등 안에 포함되는 것인가 이 문제인데 문제 없고 그러면 이거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의무사항까지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위법은 위법이죠. 절차하자가 발생을 하는데 행정절차법상의 절차하자는 판례가 취소사유로 보고 있죠. 100% 취소사유로 보고 있다. 행정청이 당사자와의 사이에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면서 배제협약 얘기하는 거죠. 배제. 청문회에 대한 배제협약, 관계법령 및 절차법 규정된 청문 실시를 의견 청취 절차를 배제하는 배제 조항을 둔 경우에 청문회 실시에 관한 규정에 적용이 배제되거나 청문 실시하지 않을 때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을 하는지 여부는요. 법에 정해진 거는 긴급재판 곤란 포기죠. 긴급재판 곤란 포기 여기까지죠. 긴급재판 곤란은 행정절차법 21조 사항의 사전통지의 예외 사유고요. 포기는 22조 사항에서 추가한 것이죠. 긴급재판 곤란 포기가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인정 안 되고 또 인정 안 되는 게 얘랑 함께 모두 판례가 있어요. 불출석이죠. 불출석도 예외 사유가 안 된다. 불출석도 긴급재판 곤란 포기가 아니다. 그래서 배제 협약 불출석 안 되는 거고요. 긴급재판 곤란 포기일 때만 예외가 인정이 되는 거고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의 청문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식품위생법에 보게 되면은 허가 취소 등을 할 때 청문을 실시하도록 명문의 근거를 두고 있고, 청문서의 도달 기간을 다소 어겼다고 하더라도 어겼지만 영업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하고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보장받았다면 하자는 치유가 되는 것으로 본다. 이거 오직 유일한 거, 이거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자의 치유는 절차상 하자에서만 인정이 되는 것이고 이유 제시에서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전 통지와 의견 청구에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는 얘기죠. 예, 처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앞에 있는 게 의견 청취고, 이 앞에 있는 게 사전 통지고, 이게 사전 통지고, 예, 이유 제시는 요 시점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하자 치유는 여기에 와서 이제 사업 보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거는 처분 이전에 행해줘야 되는 것을 이후에 행한 걸 가지고 인정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고, 처분을 할 때 당시에 해야 되는 것을 조금 늦게 한 경우, 이럴 때 인정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자의 치유는 이유 제시에서 논의가 되는 것이지 여기서 논의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자 치유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데 오직 요거 하나만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의 직위해제 처분에도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에 관한 행정처벌법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는, 이거 앞에서 나왔던 얘기네, 그렇죠? 예, 직위해제 처분은 직권면직이나 징계면직 등과 함께 국가공무원법 75조에 있는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를 하도록 하고 있고, 따라서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처분 중에 그에 준하는 절차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엔 행정절차법 적용이 안 된다, 이거였죠. 행정절차법 3조 2항 얘기하는 겁니다. 3조 2항의 적용 배제 규정.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 책임에 대한 설명.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도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배상해야 된다. 그렇죠? 예, 이거는 2009년도 10월 21일자로, 예, 그 전에도 판례는 해석을 통해서 공무를 위탁받아 일을 수행하는 일체의 자를 공무원 안에 포함을 시키고 있었는데, 2009년도 10월 21일자로 해가지고 아예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국가배상법 2조 1항의 공무원 안으로 아예 포함이 되어버렸죠. 그 다음 국가에게 일정한 사항에 관해서 헌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 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애당초 입법 부작위로 인한 불법 행위가 성립될 여지가 없죠. 특수 경우였죠. 특수한 상황이 뭐가 있었냐면, 국회 입법행위가 있을 수가 있겠고, 국회 입법행위, 그 다음에 법관의 재판작용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입법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귀가 있을 수 있겠고 부자귀가 있을 수 있겠고 이렇게 되는 거고, 자귀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입법을 하면은 위법 인정하게 되고, 그다음 여기는 저기 나와 있는 대로 구체적인 입법 의무를 헌법이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 안 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부당한 목적이죠.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 이거 외에는 안 된다. 요 특수논의 1, 2, 3고요. 직무행위인지 여부는 당행위가 현실적으로 정당한 권한을 내릴 것인지를 묻지를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또 우리가 용인을 좀 해줘야 되고요. 이것도 교수님이 뭐 모르시는 분들 이렇게 출제하시는 거고요. 이거는 직무행위 문제가 아니죠. 이것도 제대로 출제하시는 분들은 또 제대로 하시죠. 제대로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고, 우리나라의 행정법의 미래가 아주 어두운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직무행위하고 그 다음에 집행하면서 이거죠. 직무행위 집행하면서 꽤 되어 있는데, 직무행위 같은 경우에는 얘는 협의설, 광의설, 최광의설, 얘 같은 경우에는 실질설, 외형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광의설이 이게 판례 입장이고 이게 통설이고, 외형설이 이게 판례 입장의 통설이고, 이렇게 들어가면 직무행위는 공법행위다, 이렇게 가는 거죠. 직무행위는 공법행위다
하고 나서 뒤에가 이제 3개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이제 법적 행위인 것인가 사실 행위인 것인가 불문하는 것이고, 그게 권력 행위인 것인가 비권력 행위인 것인가 불문하는 것이고, 그게 자기 행위인 것인가 부자기 행위인 것인가 이거 불문하는 이런 게임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직무행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외형을 봐서 그것이 직무집행 중인지를 보게 되는데, 여기서 3개 1, 2, 3 나누시고 그것이 실제 직무행위인지 여부, 실제 직무행위인지 불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직무 수행에 대한 주관적 의사가 있는지 이것도 불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본인의 권한의 범위 내인지 권한 범위 내도 불문하는 것이고, 이거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직무행위 얘기를 하면서 지금 권한의 범위 내인 것인가 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직무행위라고 해놓고 집행하면서 질문하시는 분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려니 해주시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위법한 직무집행의 결과 잘못된 각하결정을 함으로써 각하결정을 해서 잘못된 각하결정 청구기간 5판이죠. 청구기간 늘 오산을 했다 이거였고, 선고인으로 하여금 본안 판결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경우에 본안 판단을 하였더라도 어차피 기각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가 않는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판례는 뭐라고 했어요? 재판관이 제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본안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질 것이고, 이것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인격적 이익, 인격권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정신적 손해가 인정이 되며 정신적 손해도 비재산적 법익 침해가 인정되니까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얘하고 비교하는 거죠. 법관의 재판 작용하고 비교하게 되면 얘는 심급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정 절차가 있고, 여기서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 배상 책임을 이렇게 넓게 인정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시정 절차가 없기 때문이었다. 이 부분도 같이 베이스 깔아 놓으시고요. 마지막 문제. 행정쟁송의 가구제, 임시적인 구제 수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행정심판과 소송법은 모두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으로서 적극적 요건은 어디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30조 2항의 적극적 요건이 있고 얘는 23조 2항의 적극적 요건이 있죠. 본대회급 복명의 본대회급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대회급 적극적 요건으로 이게 핵심 요건이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한 필요는 심판법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심판법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개정안도 마찬가지고 현행 행정심판법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중대한 손해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중대한 손해라고 하고 있고, 행정소송법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도 우리 판례는 해석을 통해서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포함시켜 가지고 해석을 통해서는 중대한 손해라고 해석을 해내고 있습니다. 확장 해석을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행정소송법은 현재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되어 있고요. 심판법은 중대한 손해라고 되어 있죠.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 중인 것을 요건으로 한다. 집행정지뿐만 아니라 가처분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가처분도 마찬가지고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의 가구제는 언제나 본체쟁송이 계속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정하면 그렇습니다. 정하면 그때까지입니다. 정하면 그때까지고 만약에 정하지 않으면은 본안 판결 나올 때까지죠. 정함이 없으면은 결정문에 정함이 없으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고 정하면 그때까지가 되는 것이고, 그 시기에 도래와 동시에 효력은 당연히 소멸을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이게 소멸을 해버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3월에 영업정지다. 3월에 영업정지가 나왔습니다. 3월에 영업정지가 나왔는데 얘가 이 결정주문에서 이 심급의 본안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본안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한다. 이렇게 했다고 치시고, 그 다음에 이 집행정지의 결정이 나왔을 때가 이 3월 중에 1월이 지나간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본안 판결이 나옴으로써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소멸이 되고 31일부터 다시 카운팅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장래에 오니까.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취소 소송도 집행무정지가 되는 것이고, 다시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도 역시 집행부정지가 되는 거죠. 행정소송법에 있는 거는 뭐를 제기했다고 해서 집행이 정지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송 쪽에는 다 집행부정지가 기본 원칙으로 세워져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네,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